예, 안녕하세요. 동양철학반 반장을 맡고 있는 철학과 1, 1학번 조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발표할 주제는 바로 서양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역의 복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역에 대해 들을 때 두 가지를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점치는 것, 즉 자신의 문명에 대해서 묻고 답을 얻는 복서 혹은 점서이고, 다른 하나는 유학의 세계관과 동의사학에 대해 말하는 경전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학 내부에서 주역을 수용하는 데 있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복서입니다. 점치는 것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 기륭을 판단하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주역의 발생적 기원과 이러한 복서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주역의 내용상에도 점과 관련된 내용과 유학이 말하는 철학의 내용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역을 유학 내부로 수용하는 데 있어 최대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과 분리될 수 없는 복서에 대한 근정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복서라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 함의를 드러냄으로써 복서가 단순히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행위가 아닌 도덕에 대한 자각과, 즉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는 유학의 수양론임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주역이 본래 점서임을 주장하며 그 자체의 목적으로 돌아가 이를 해석하고자 했던 주의의 역학관을 중심으로 이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역은 두 파트로 나뉘는데, 하나는 복서에 대해 말하는 역경과 의리에 대해 말하는 역전으로 분리됩니다. 주의의 주역을 읽는 방식의 독특한 지점은 바로 역경과 역전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의 역학의 핵심은 역경과 역전을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서와 의리라는 두 상이한 영역을 연속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의 역학에서 양립하기 힘든 두 이질적인 영역이 어떻게 연속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역에 내재된 통일적 원리, 즉 영리란 무엇인지, 이를 표상하는 계와 상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고는 주역 본의와 주자 어류 등에 남아있는 주의의 설명을 빌려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서를 통해 얻은 점사가 일상의 삶 속에서의 도덕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론적으로 주역의 복서가 도덕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수행하는 공부임을 밝힙니다. 저자는 본고를 통해 주역이란 책의 경전이란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복서가 단순한 미신적 주술 행위가 아닌 유학이 추구하는 수양론의 일각임이 드러나기를 희망합니다. 왜 상수와 의리가 일치될 수 있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주의가 주역의 경과 전을 분리하는 자신의 독특한 역학관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주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은 본래 점을 치기 위한 책이다. 당초에 복희가 개를 그렸을 때에는 그저 양유는 기람을, 음요는 흉함을 의미하고 아무런 문자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판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 뒤에 문왕은 그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겨 개사를 지어 붙였다. 혹은 점을 쳐서 혀를 얻은 경우에는 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주공이 효사를 지었다. 그러고도 이해할 수 없어서 공자가 시빅을 지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당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개나 효를 보지 않고 바로 개사를 본다. 이는 마치 형법 조문 자체는 보지 않고 형법의 서문만을 보는 것과 같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주역은 점서로 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역을 볼 수가 없다. 본 구절에서 주인은 주역이 본래 점서이며 중국 문명의 시원인 복희가 개요를 그리고 문왕과 주공이 개요사를 쓰고 공자가 역전을 쓴 것은 모두 당초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가 복희, 문왕, 주공, 공자로 이어지는 역학 내부의 일련의 확장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복희와 문왕, 주공의 복서와 공자의 의리가 모두 주역이 내포하고 있는 영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점에서 일치함을 말합니다. 또한 주인은 복희가 복서를 위한 개요를 그려내기 전에 영리를 표상하는 상수가 존재했으며 개요가 영리의 현상과 그 이치를 산정하였음을 말합니다. 개를 그려내기 전에 먼저 그에 해당하는 상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인께서 개를 그려내실 때 그것에 의거해서 그리신 것입니다. 점을 치는 사람 역시 산대를 둘로 나누고 손가락에 끼워 놓는 등에서 서법의 수를 얻어 점의 결과에 합치되는 것이지, 원래 아무런 실체도 없다가 개를 그려내거나
점을 칠 때 이리저리 안배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보내주신 편지에는 이 부분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시고 수고롭게 변론하신 것 같습니다. 개를 그려지기 전부터 원래 있는 태극, 양이, 사상, 8개의 골자를 응당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본 구절에서 주인은 복희가 태극에서 양이로, 양이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8개로 이어지는 영리를 상수로 이해했으며 이를 양과 음이라는 기호를 통해 개우로 부호화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개사상전에 역에 태극이 있고 태극이 양이를 낳으며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8개를 낳는다에 대한 그의 해설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가 매양 둘을 낳음은 자연의 이치이다. 역은 음양의 변화이고 태극은 그것의 리이다. 양이는 처음 한 획을 그어 음과 양으로 나눈 것이고 사상은 다음 두 획을 그어 대와 소를 나눈 것이고 8개는 다음 세 획을 그어 삼재의 상이 비로소 갖춰진 것이다. 이러한 몇 마디의 설명은 실로 성인이 주역을 지은 자연스러운 순서이고 턱끝만큼의 지혜와 힘을 빌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다. 획객과 설치는 그 차례가 모두 그러하다. 본 구절에서 주인은 역이 음양의 변화이고 태극이 그러한 음양의 변화를 주지 않은 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양의 변화인 우주자연의 질서와 현상을 표상한 것이 역, 상수, 개요이며 단일한 태극이 곧 영리임을 밝힌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주자연의 변화의 원리인 태극으로부터 음양의 변화라는 우주자연의 현상이 발생한 것임을 설명한 것이다. 이는 태극을 원기가 아닌 모든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여 변화에 속하지는 않지만 변화를 주지 않은 일리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음양에서 8개로 이어지는 획객 과정과 복소의 구체적인 과정인 서법이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자연히 발생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의 설명에 따르면 주역의 상수와 개호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우주자연의 시온이자 그 변화를 주지 않은 태극으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 사실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극은 음양 변화의 이치이며 서법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역전에서 말한 철학적 함의는 영리를 표상하는 상수와 개호로부터 도출하였기에 서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복희와 문왕, 주공이 그 개호를 그리고 개호사를 쓴 것이 당초의 의미인 영리를 드러내고자 한 것과 같이 공자의 의리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주역은 우주자연의 질서와 인문 사이의 질서를 설명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역이 내포하고 있는 영리는 비단 개와 효의 생성과 변화라는 서법의 원리만이 아닌 우주자연과 인문 사이의 공통으로 내재해 있는, 즉 천도와 인도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이치가 됩니다. 서법의 운영 속에서 영리가 내재해 있듯 우주자연과 인문 사이에서 작용하는 일리를 영리가 표상하기에 이 복수와 의리라는 두 일적인 체계의 상관성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변화는 우주자연의 현상으로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류 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삶의 한 영역으로 사덕이라는 도덕적 질서의 변화로서 파악됩니다. 이러한 세계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통해 파악한 천지만물의 변화는 주요 본문 권문헌저에서 나타나듯이 자연이 아름답고 선한 도덕적 세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수와 의리는 우주자연의 질서와 인문 사이의 질서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구분될 수 있으나 동일하게 영리, 즉 태극을 드러내는 두 축이라는 점에서 같은 면을 비추고 있는 두 개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복수와 의리가 모두 동일한 근거, 태극, 영리를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되고 둘 모두 태극, 영리에 현현하는 반임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수를 통해 얻은 점사가 일상의 삶 속에서의 도덕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역의 복서가 무엇인지 부연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복서는 시초를 운용하여 구체적인 점사를 얻음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지침을 얻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복서를 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식을 서법이라 합니다. 우리가 점을 칠 때 모르는 일에 대해 점을 치듯 명명백백한 일들에 대해서는 점을 칠 필요가 없으며 점을 치는 이유는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의 일들에서 의심이 일어나는 일, 예측할 방도가 없는 일에 대해서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복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무작위적 방식으로 돌출된 점사를 통해 이를 해석하는 주체인 점자의 생각을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네. 주역을 읽는 방법이란 대략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개요사는 본래 복서를 위해 지은 것으로 기륭을 단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훈을 삼고자 한 것이다. 단전, 상전, 문헌전이 지어지고서 비로소 그 기륭을 단정하고 교훈을 삼는 의미에서 철학적 함의를 찾기 시작했다. 후대 사람들은 그저 공자가 말한 철학적 함의만을 볼 뿐 다시는 문학과 주공의 본의에 근거하려 하지 않고는 복서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여긴다. 때문에 역을 말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실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모두도 억지로 깨어 맞추게 되었다. 모두들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하니 다시는 그 복잡하면서도 풍부한 함의를 관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역이라는 책은 본래 복서, 즉 점을 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때문에 그 문장은 반드시 상수에 근거한 것이어서 서미의 임의로 기술한 것이 아니다. 권고하고 경계하는 대상 역시 점을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어떤 개와 어떤 효를 얻은 사람이지 그 개나 효 자체가 아니다. 근래의 주역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를 모른다. 때문에 그 언설들이 비록 철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적실한 뜻을 담아내지는 못한다. 앞서 주의가 말한 바와 같이 서법의 운용을 통해 얻은 점사의 가르침은 점을 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물음과 이에 대한 답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로 들어 점자가 서법의 운용을 통해 중천관계 초규어 깊이 잠겨 나타나지 않은 용과 같으니 무슨 일이든 하지 않는다라는 점사를 얻었다면 자신이 무언가를 하기에 준비된 사항이 아니니 행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지침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듯 역경의 개요사는 구절이 짧은 잠언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상수와 의리를 관통하는 영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서법의 운용을 통해 점사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주인은 주역을 공부할 때 마치 복서를 행하듯 신실하게 공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역을 읽는 방법은 먼저 그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 용모를 엄숙히 하고 자리를 단정히 하여 경광한 모습이 마치 상제가 임하신 듯 해야 한다. 개와 효를 대함에는 마치 점을 쳐서 얻은 듯하여 상과 사를 빌려 나의 모범으로 삼는다. 평이하고 침착한 가운데 안과 밖을 살펴야 하니 이것을 하나로 꿰뚫으면 만사는 하나의 이치인 것이다. 주인은 복희를 비롯한 문왕 주공이 남긴 괴상과 개요사가 드러내고자 하는 영리를 알기 위해서는 복서에 임하듯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로 주역을 읽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의의 도격 자세는 상제가 임한 듯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이며 상과 사를 빌려 성인의 가르침과 훈계를 깨우치는 학문을 대하는 태도이자 주율무적의 내적 수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역을 읽는 행위 자체가 이미 거경이라는 수양이론의 한 부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역의 고정된 글만으로는 점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사항에 대해 영리를 장악하고 이에 대해 행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태극 도설에서는 음양과 오행 등이 모두 각기 태극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여기에는 다시 음양과 오행의 수많은 도리가 있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하나하나 그 도리를 알아가야 한다. 이는 선천역설에서도 마찬가지다. 태극은 64개, 384효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개의 효 속에는 모두 하나의 태극을 부여하고 있다. 그 각각 부여하고 있는 하나의 태극에는 다시 수많은 도리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모두를 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본 구절에서 주인은 단일한 태극으로부터 64개와 384효로 분화되며 매 개와 매 효에 영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각기 태극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매 개와 매 효에 내재되어 있는 태극이 수많은 도리를 드러내기에 서법은 그 자체로 이런 수많은 도리를 드러내는 방식임을 말하며 따라서 서법의 운영을 통해 얻은 어떠한 점사든 점자가 만사에 대응하는 행위의 지침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우주자연에 항구적으로 작용하는 변화의 이치와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과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의리를 체득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복수를 통해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에 대한 행위의 지침을 얻는 것이 우주자연과 인문사회를 포괄하는 세계의 이치를 깨닫는, 즉 만사가 하나의 리임을 체득하는 국민화는 수양론의 한 부분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의에게 있어 주역은 거경, 풍리의
교과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주역의 의리는 고정된 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물음에 대한 답, 즉 점사를 해석하고 실사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리는 문헌 속에 잠들어 있는 고정된 글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발견되고 적용돼야 하는 살아있는 이치가 됩니다. 점자는 서법을 통해 드러나는 점사의 해석을 바탕으로 일상의 실제적인 것의 기륭을 판단함으로써 그것이 도덕과 일치함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서법의 운용, 즉 복서는 이를 좀 더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서의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인은 복서를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저는 복서가 충분히 수양의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주역의 복서는 유학사상이 갖고 있는 암과 신천의 의지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항심을 구비하는 거경궁리의 수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공자가 추구한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도 도덕률에 아무런 위배가 되지 않는 상태로서의 성인이 되고자 하는 공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고는 주의의 역학관을 중심으로 복서의 수양력적 함의를 드러냄으로써 주역의 경전이라는 지위를 확고히 하고 복서가 단순히 미신적 주술행위가 아닌 유학의 수양론임을 밝혔습니다. 복서와 도덕은 모두 단일한 태극, 즉 영리로부터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두 행위 모두 태극, 영리를 현현하는 방식임을 드러냈고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역의 독법 자세가 학문에 입문하는 태도이자 주율무적의 내적 수양이며 복서가 서법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얻은 점사를 해석하고 실사를 판단함으로써 현재의 삶 속에서 우주자연과 인문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치가 동일함을 체득하는 거경궁리의 수양론임을 밝혔습니다. 주위의 리학에 있어 태극은 모두 형상세계의 존재 원리이자 그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자의 변화 원인이 되는 이치를 표상하는 상징입니다. 리학은 태극이라는 형이상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보편적 도덕 본성인 사덕과 이에 비롯한 도덕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역의 복서 또한 이러한 태극이라는 하나의 이치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복서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답도 결국 태극이 드러내는 바른 이치대로 살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복서의 미래를 예측하는 기륭의 판단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복서의 본질은 미래를 예측하여 기륭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덕의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의는 자신의 운명의 기륭과 상관없이 항구적으로 행해야 하는 군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부의 종지가 그러하니 복서의 신비에 현혹된 사람들은 순자가 남긴 짧은 세 구절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시를 잘 공부한 사람은 해설하지 않고 역을 잘 공부한 사람은 점치지 않으며 예를 잘 공부한 사람은 의례를 행하는 것을 돕지 않으니 이들의 마음은 동일하다. 저의 부족한 발표를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